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자 컴퓨팅 9번째 시간입니다. 음, 오늘 만약에 이 단락만 얘기하면 엄청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어, 그런 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날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엄청 짧지, 엄청 짧게 짧진 않네요. 어, 양자 정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양자 정보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피날레를 장식한다? 그런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여기 제목 있는 것처럼 Compositional Probabilistic Operations, 확률 연산의 합성인데요. 음, 제가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도 관심을 갖고 뭐 아까가 아니죠. 제가 다른 군론에서도 이렇게 그 군론 그 할 때도 그렇고 이 함수의 합성이라는 연산이라는 게 이 합성도 일종의 연산이거든요. 그게 게 굉장히 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산의 연산, 약간 메타 연산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 연산이라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연산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연산이 뭐냐 그러면 가장 쉬운 게 사칙 연산이죠. 그럼 사칙 연산이라는 게 수와 수를 가지고 또 다른 수, 꼭 그 수가 뭐 아까 나왔던 그 두 개의 수, 예를 들면 A, B라고 합시다. A, B랑 꼭 다른 수여야 되는 건 아니긴 해요. 예를 들면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그죠? 다 1이죠. 그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두 개의 수에 대해서 그 다른 혹은 다른 관계를 연결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함수로 예를 들면 연산이라는 게 그 이제 자연수에서의 연산이라는 게 n 곱하기 n 예를 집합 곱집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곱집합에서 정의역을 하고 공역은 그냥 자연수인 그런 함수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함수인 거죠. 그죠? 연산도. 예,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우리가 폭넓게 봤을 때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 두 수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이건데, 이제 함수라고 생각하면 그 함수에 대한 연산을 하는 게 바로 합성인 거죠. 그래서 함수를 연산의 대상으로 삼는 게 합성입니다. 그래서 함수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어떤 집합, 단순한 어떤 수 이게 아닌데, 그죠? 예를 들면은 함수가 다루는 것이 정의역과 공역, 집합이 무려 두 개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두 집합 사이에 관계가 또 있잖아요. 네, 대응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아울러서 함수라고 하는데, 그 벌써 함수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거나 단차원, 1차원적이지가 않죠. 여기서 이제 차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뭘 차원으로 생각할 거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0차원 예를 들면 차원이라도 0차원이라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뭐 텐서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에 대해서 차원으로 생각하면 0차원은 숫자를 나열을 하지 않는 거니까 숫자가 하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1차원 되면 숫자를 이제 한 줄로 나열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보통 벡터라고 부르는 거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0차원인 게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생각하면 원소가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집합이 만약에 원소가 여러 개라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제 마음대로입니다. 이거는 뭐 요새 말하는 뇌피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이해라고 한다면 그게 일종의 1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가 0차원이면 원소의 묶음인 모음인 집합은 1차원이다. 이런 거죠. 그럼 집합이 이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차원이 좀 올라가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2차원으로 생각한다면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냥 함수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 해도 2차원이에요. 0차원 원소, 1차원 집합 하나, 2차원 집합 두 개. 그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관계, 그죠? 각 원소들이 어디 예를 들면 정역에 있는 어떤 원소가 공역에 어떤 원소랑 대응되는지를 그 모든 대응의 규칙까지 포함한다면 뭐 차원을 뭐 그렇게까지 뭐 막 얘기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높은 차원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사고할 때 함수라는 게 결코 낮은 차원이거나 단순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함수란 걸 떠올릴 때만 해도 또 함수가 떠올리려고 할 때 집합적인 사고에서도 일단 정의역 공역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정의역 공역에서의 원소 각각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고, 이러니 상당히 차원이 높은,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좀 복합적이다. 복합적이다. 그러니까 단일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복합적인 구조인 거죠. 네, 그래서 집합이라는 구조가 두 개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이라는 관계가 또 좀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구조가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해두면 이제 그 구조가 여러 개, 세 개가 이제 합쳐져서 조합이 돼서 이렇게 해야 함수 하나가 겨우 나오는데, 그 함수의 두 개를 연산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합성이었는데, 또 우리가 이제 이걸 합성이라는 걸 연산으로 취급하게 되면, 그러면은 대상이 또 단순히 두 개일 리가 없잖아요. 정말 두 개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면 함수 집합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올라오면 정말 이제 차원이 올라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결코 이렇게 쉽거나 만만한 거는 아닙니다. 저도 그거는 당연히 뭐 늘 인정하고 하고 있어서, 제가 왜 그거를 인정하냐고 한다면, 컴퓨터에서도 프로그래밍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컴퓨터에서도 당연히 함수 쓰죠. 프로그래밍에서. 그럼 함수 쓸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에도 보통 이제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쉬운 함수, 일변수 함수, 이변수 함수도 함수의 인수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fx라고 하면 여기 써줍니다. 펜이 있으니까. 펜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fx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를 보통 우리가 인수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f 뭐 1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인수라고 그러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함수의 인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함수 이게 보면 이제 인수가 있고, 이게 보통 이제 독립변수 값이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함수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죠. 뭐 값이 예를 들면 y는 아니고 예를 들면 3 뭐 이런 식이 있겠죠. 여기가 y겠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보통 이렇게 반환값, 리턴 밸류, 반환값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이 인수나 반환값의 인수의 타입이나 반환값의 타입이 또 함수인 경우, 그러니까 막 타입이라고 표현 안 돼요. 그냥 인수가 함수거나 반환값이 함수인 경우, 뭐 이렇게 하게 돼요. 이런 함수를 고궤도 함수, 고궤도 하이어 오더 펑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한국말로 고궤도 함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고차원 함수, 고궤도 함수.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그러니까 차원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우리의 또 어떤 사고의 대상으로 삼다는 얘기인 거죠. 자, 서설이 길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가 시스템입니다. 우리 전부터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클래시컬 스테이트를 갖는 고전 상태 집합 시그마를 갖는 시스템인데, M1, Mn이 확률 행렬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확률 연산을 X 시스템 확률 연산을 나타내는 확률 행렬이에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것도 복습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시그마에서 사실은 이제 특히나 시그마가 유한 집합이죠. 유한 집합인 경우에 이제 이 유한 집합에서 비롯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연산이라는 게 매우 제한돼 있죠. 그죠? 제한돼 있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1부터 해서 n개까지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표로 이렇게 그린 적도 있어요. 표를 그려봤더니 이 표를 그린 게 각각의 이렇게 값들 하나하나가 그 확률 벡터로 표시가 되더라는 거죠. 확률 벡터로 표시가 되는데, 이 확률 벡터를 또 우리가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저 벡터, 표준 기저 벡터 플러스 확률 곱하기 죄송합니다. 곱하기 확률 이렇게 쓴 거죠. 좀 크게 쓸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인 확률 벡터라고 생각합시다. P1, P2. 이게 둘 다 0보다 같거나 큰 숫자고, 실수 모르고 합해서 1인 숫자죠. 이거를 예를 들면 어떤 확률, 이거를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의 기저 벡터, 예를 들면 이렇게 어, 더 쓰자면은 베타의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두 개짜리라 생각하면
상태가 두 개짜리인 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였고요.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이었나 약간 그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고 그랬죠. 그 뭐냐면 이 벡터의 벡터 공간, 특히 벡터 공간 연산 두 개를 지정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벡터 합, 벡터 덧셈, 그다음에 벡터와 그 벡터 공간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삼는 게 이제 실수 집합 R이죠. 그 필드와 그 필드에 있는 값을 우리가 스칼라로 부르거든요. 스칼라랑 곱을 해요. 근데 이 곱, 스칼라는 벡터랑. 근데 보통은 이 경우에는 이 연산은 뭐 가운데 점을 잘 안 쓰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통 곱셈 할 때 그 크로스 이거는 초등학교 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바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x 이 곱셈 기호를 안 쓰고 이제 점을 찍든지 아예 점을 안 찍죠, 그죠? 특히 이제 숫자인 경우가 숫자가 앞에 있는 경우는 점을 찍어서까지 표현하지만 아예 양쪽 다 숫자가 아닌 경우, 문자인 경우는 아예 곱기호로 빼버리잖아요. 이렇게 A, B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스칼라와 벡터와의 연산은 일단 스칼라가 무조건 앞에 나와야 되고 벡터가 나중에 나옵니다. 뭐 스칼라를 두면 K라고 하면은 K 벡터 V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원래는 벡터를 좀 손으로 쓸 때 이제 좀 구분하니까 화살표 써도 되고 아니면 조금 진하게 두 줄로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안 써도 되고요, 사실은. V면 일단 벡터라고 치니까 이렇게 쓰는데 가운데 점도 안 쓰죠, 그죠? 이렇게 쓰는데 요 연산을 우리가 스칼라 곱셈이라고 쓰더라고요. 이건 이제 벡터 덧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글로 했을 땐 순한글, 뭐 했을 때는 이제 순한글, 순우리말, 순우리말 하는데 한자어를 쓰면 여기는 벡터 합이라고 하는데 벡터 합 해도 되죠, 뭐. 여기는 이제 스칼라 곱 괜찮냐 이런 거죠. 왜냐면 스칼라 곱이 딴 데서 쓰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스칼라 곱이라 안 하고 배로 하더라고요. 둘 다 영어는 멀티플리케이션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고 이건 벡터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덧셈 합 해도 되고 여기는 곱셈 스칼라 곱셈 곱이라고 안 하고 배라고 한다는 거죠. 왜 곱이라고 안 하냐? 곱이라고 한다 스칼라 곱이라고 한다면 스칼라 곱이 영어로는 또 스칼라 프로덕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칼라 프로덕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다음에 스칼라 프로덕트랑 대비되는 걸로 벡터 프로덕트가 있거든요. 벡터 곱.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로덕트를 우리가 보통 곱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곱셈이라고 안 하고. 근데 또 재밌는 건 이 프로덕트도 사실은 연산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고요. 또 이거랑 또 헷갈리기 아주 좋은 게 벡터의 경우에는 이너 프로덕트 내적이라는 게 있죠. 근데 외적도 있어요. 아우터 프로덕트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프로덕트는 또 곱이라고 번역 안 해요. 그러니까 적이라고 적, 쌓을 적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내적, 그러니까 완전히 한자죠. 근데 이걸 만약에 바깥 곱 이렇게 쓰면은 안곱 이렇게 쓰면 괜찮았을까? 여기는 또 벡터고 스칼라곱이라고. 근데 저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제일 헷갈리는 건 바로 이 내적과 이 스칼라 곱의 관계입니다. 물론 외적과 벡터 곱의 관계도 있긴 해요. 근데 이 우리가 보통 내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들이 또 어디서는 또 스칼라 곱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확인을 해본 바 여기서 그냥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이너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이 내적의 범위가 이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벡터에서의 일종의 그 벡터 공간에서의 이 내적이라는 게 벡터 공간의 측량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 핵심 요소거든요. 그리고 이 스칼라 프로덕트는 이너 프로덕트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덕트랑 이너 프로덕트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통상 스칼라 곱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또 내적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스칼라 곱이라는 표현은 의외로 잘 안 쓰고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내적이라고 쓰는데 이 내적이 실은 이게 정확히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내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실제 내적은 이 이너 프로덕트가 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갖 혼란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는데 왜 스칼라 곱이라고 안 했을까 싶은데 스칼라 곱 이름도 좀 길죠, 그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고등학교 때 지금은 아마 고등학교 때 안 배울 텐데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분들이나 뭐 나중에도 공업수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스칼라 프로덕트를 배우는데 이걸 그냥 내적이라고 말을 우리말로 해서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이렇게 같은 거냐 세 개가 다 내적 한국어 내적 스칼라 프로덕트 영어
이너 프로덕트 영어가 다 같은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고, 예, 원래 내적은 한국어 내적은 영어 이너 프로덕트고, 스칼라 프로덕트의 영어는 그냥 스칼라 곱인데, 근데 스칼라 프로덕트는 이너 프로덕트의 일종이다. 일종이다. 스칼라 프로덕트는 이너 프로덕트의 뭐 사례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한 종류다. 예,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아유, 복잡하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용어가 은근히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다기보다는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서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냥 나온 김에 자연상수. 예, 요 표현도 제가 최근에도 봤어요. 최근에도 꽤 레이 수학인가 하는 수학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거의 퀄리티가 높은 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온갖 이 편집과 화려한 편집과 영상으로 수학을 이제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최근 거였을 거예요. 자연상수 2, 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타이틀이나 썸네일이나 아마 내용상에서도 계속 자연상수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이제 좀 네, 그런 거죠. 이제 뭐냐면, 제가 몇 번씩 찾아보거든요, 이 자연상수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수학, 대한수학회에서의 그 공식 용어는 자연상수는 아닙니다. 자연상수라는 말은 없고, 예, 자연 로그의 밑, 좀 길죠? 자연 로그의 밑, 베이스, 자연 로그의 밑이라고 하고요. 이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무위키에 되게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물론 나무위키가 절대 진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왜 우리는 이 자연 상수라는 말을 쓰질 못하고 쓰질 못하기보다는 표준적으로 삼기는 곤란하고 이 자연 로그의 위치를 대한수학회에서 표준으로 정했나 혹은 그냥 영어 그냥 E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됐나 근데 가장 궁금한 건 해외에선 어떻게 되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도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 일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에서도 자연상수라는 말은 안 쓴대요. 없대요. 네, 자연상수라는 말을 이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나무위키에서의 견해는 뭐냐면 우리가 약간 이 자연 로그를 이 이를 가르치는 방식이 약간 좀 연역적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가 있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를 뭐라고 이름을 써야 정해야지 그 뒤에 논의가 편하잖아요. 예, 그렇대요. 예, 어쨌든 그렇고 어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 이름을 그래도 굳이 부르고 싶으면 그냥 뭐 이라고 하든지 있는데 무슨 어쨌든 자연 뭐 이런 표현 안 쓰던데 오일러 넘버인가 오일러스 넘버인가 그것도 다양해요. 오일러가 워낙 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리게 되긴 해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의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차치하더라도 뭐 일본어 포함해서 한국에서는 자연상수를 쓴 우리나라에서 기록이 있대요. 근데 또 뭐 들어보니까 나무위키 해설에 따르면 경제학 교수님이 어떤 신문에서인가 어떤 글에서 쓰기 시작한 게 널리 채택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학원계에서 이런 데서 편하니까요. 자연성 얼마나 직관적이에요. 내추럴 컨스턴트 그죠? 예, 그냥 만약 영어로 있다면 근데 영어로 그 내추럴 컨스턴트가 있다나 있어도 2는 아니라든가 뭐 그렇든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상수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마저도 이제 사실 이제 좀 유래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유래가 뭔가 예전부터 한뭐 우리나라에 근대 과학이 들어온 한 50년 전, 60년 전부터 꾸준히 쓰인 게 아니고 갑자기 한 경제학 교수님이 썼는데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다 쓰는 식으로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수학 본진에서는 조금 좀 그렇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유래 자체도 뭔가 뭐 해외 뭐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일본까지 좀 그런데 뭐 미국에서라든지 뭐 서구 뭐 이런 데서 좀 뭐 내추럴 사이언스 뭐 컨스탄트나 뭐 이런 표현을 그래도 좀 쓰면은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맞듣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학회에서 대한 수학회에서도 그냥 정했더라고요. 좀 길게. 예, 그래서 요건 일단 아니다. 자연상수는 일단 아니다라고 대한 수학회 입장은 그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걔도 그냥 좀 뭐 잠깐이나마 그냥 수학 공부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자연 로그의 밑이라고 굳이 하고 싶으면 그냥 2라고 해도 되죠, 뭐 그죠? 예, 근데 너무 2라고 그러면은 좀 이름이 좀 없어 보이니까 그렇긴 해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어휴, 여기 가득 채웠네. 네, 무슨 얘기가 이렇게 나왔죠? 아, 용어 표현, 용어 프로덕트.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 벡터 공간에서의 벡터 합 혹은 벡터 덧셈, 그다음에 스칼라 곱셈 아니면 스칼라 배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고 스칼라 곱은 우리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 연산 중에 거기에 말하는 거다. 몇 절까지 얘기하면 더 되겠지? 자, 본론으로 나가야지. 금방 끝낼 줄 알았더니 벌써 20분이네요. 자, 첫 번째 오퍼레이션 M이 확률 상태 여기죠? 확률 벡터 U에 의해서 나타내는 확률 상태에 적용이 되면 그 결과의 확률 상태는 벡터 M1U로 나타난다. 곱셈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죠. 쉽게 하면. 그러니까 행렬과 곱셈으로 나타내진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이 연산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확률 연산 맞죠? 네, 이 연산이라는 거는 그 적용을 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태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 오퍼레이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항 연산자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단항 연산자인데 그 상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산이니까. 그래서 상태를 주어서 이 상태를 연산을 취하면 어떤 상태로 바뀌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건데 그때 이거를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M2를 만약에 두 번째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M2를 여기 결과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U에 M1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M2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게 행렬 연산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행렬끼리 곱해도 된다는 거죠. 오, 그렇죠? 이게 된다는 겁니다. 행렬 곱셈, 행렬 곱셈. 네, 행렬곱셈. 자, 그래서 이거는 행렬곱셈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제가 자꾸 스크롤을 마우스 펜으로 하다 보니까 스크롤이 잘 매끄럽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백렬 뭐 어떻게 결합 연산이다. 그래서 결합 법칙을 지금 쓴 거죠. 제가 결합 법칙이라 말하려다가 약간 애매해서 안 했는데 맞네요. 왜냐면은 이게 유도요, 실은 이게 벡터긴 하지만 일종의 행렬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이게 뭐 컬럼 벡터면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뭐 이래도 어차피 이 삼행 일렬 행렬인 거잖아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행렬이라 다 생각하면 행렬의 곱셈이 결합 지성입하기 때문에 가로를 뒤로 하든 앞으로 하든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확률 연산의 첫 번째, 두 번째 확률 연산을 합성해서 확률 연산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뭐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연산한 순서가 M1이 먼저고 M2가 나중인데 그거를 합친 거에 그러니까 퉁쳐서 한 번에 하는 거는 의외로 행렬 곱으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함수 합성도 마찬가지죠. 기억나시죠? F 먼저 하고 적용하고 G를 하는 거가 이게 F 닷 G가 아니죠? G F죠? 네, 이거 다시라 그거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야 되죠. 아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나 고등학교 때 모르겠는데 함수 합성 배도 되게 헷갈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럴까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그냥 뭐 이거는 자연어고 이건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를 수 있는 거죠. 수학하고 자연하고 항상 같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뭐 순서가 됐건 뭐가 됐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수학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예, 뭐 내가 만약에 수학을 만들면 새로운 수학, 뉴 수학을 만들면 다 자연어랑 일치되게 하겠다. 라고 하면 좋겠죠? 좋겠죠? 예,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그렇고. 자, 근데 더 일반적으로. 자, 자, 행렬, 그냥 M1부터 Mn까지 그런 것들로 이제 그 합성을 막 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M1하고 M2하고 보면 쭉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순서대로 만약에 한다면? 그럼 곱한 건 역순이겠죠? 이런 거라는 거죠. 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었군요. 자,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그렇죠? 자, 행렬 곱이
뭐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행렬 곱셈이 자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저도 수학을 좋아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미친놈처럼 보는데 미친놈처럼 보는데 어 이거 뭐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점점 뭐 저에 대해서 뭔가 알려지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제 지인분들이 이제 조금 막 구독도 막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떨떠름하게 아무튼 근데 제가 한 이제 요새 만 나이 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전부터도 한국식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 사는데도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인생 전체에서 외국에서의 삶이 뭐 엄청 긴 건 아니지만 중요 시점 때 이렇게 1년, 2년 나가다 살아왔다 보니까 만 나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아니 만 나이란다. 그 한국식 나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만 나이 쓰고 또 미국도 만 나이, 영국도 만 나이 쓰고 만 나이 쓰니까 그냥 그동안 얼마나 살아왔나를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곧 이제 정말 50년을 꽉 채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만으로 2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18년? 그 정도가 아마 대학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저는 재수도 했고 하니까 19년이라고 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에 딱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그 뒤로 지금 한 30년 조금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을 좀 제가 좀 오래 다녔는데 한 6년? 그러면은 대략 한 반반쯤 돼요. 그러니까 25, 25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뭐 배움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 25년 이제 배우고 25년 나와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살고 이렇게 하는데 어, 이 공부 오늘도 제가 그 수학의 즐거움 이 컨텐츠 제가 들은 컨텐츠가 회원 전용 컨텐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수학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수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시는 거는 사람들이 수학하고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본인은 이미 친한데 친하니까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친해하지? 뭐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들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 좀 있고요. 뭐냐면은 뭐 가까운 뭐 멀리 갈 곳도 없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이들도 이제 수학을 이렇게 친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 예, 뭐 수포자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그렇게 엄청 친하진 않았어요. 의외로. 예. 아니 그렇게 뭔가 그 어떤 측면에서는 예. 근데 이제 지금 물론 전공을 수학을 했지만 뭐 학부 때만 전공을 수학을 하긴 했지만 어 그래도 사실은 그 뭐랄까 진짜로 뭐 엄청 잘 알지는 못해요. 예,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죠. 예, 조금 아는 척 하는 거죠. 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 나름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이제 녹화하면서 공부하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어, 그래도 이제 간간히, 그래도 뭐 졸업 후에도 간간히 뭐 번역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또 꾸준히 좀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갖고 하고 하다 보니 사교육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좀 안 까먹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물론 굉장히 고등한 수학 말고요. 예, 그냥 초중고 고등학교 수학 정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지금 이 문장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어, 저도 늘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 말을 이거 사실 그냥 말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 뭐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은 아니다. 지금 행렬 연산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 의미냐라는 거죠. 음. 이게 참 저는 뭐 영어랑 수학을 다 같이 좀 약간 좋아하고 파고들 수 있을 만큼 뭐 제가 원하는 만큼 파고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행렬 연산에 여기 잘 보시면 애매하게 돼 있어요. 영어 쓰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게 처음 나온 명사거든요. 근데 여기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거든요.
추상명사일 테니까 아마도 그죠. 행렬 연산이 무슨 뭐 실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개념이라서 그냥 관사 안 쓰고 그냥 셀 수 없는 걸로 생각한 것 같은데 뭐 셀 수 없어요. 보통 단수 쓰는 건 뭐 알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커뮤터티브 오퍼레이션인데 여기 또 써 있어요. 이슨 방향의 앞에 있는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not commutative operation 이렇게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영어 쓰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해요. 막 칼같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in general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약간 이제 의미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어떤 연산들 중에서 경험 성립한 연산이 있는 거냐? 있죠, 당연히. 자연수 곱셈도 당연히 경험 성립하는데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교환이 될 때도 있어요. 예. 될 때도 있다는 표현이 뭐냐? 될 때도 되는 거 뭐냐? 이 행렬 연산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펜도 써야겠다. 어떤 행렬이 있어요. 저 이건 대문자 쓴 겁니다, 지금. 자, 어떤 행렬이 이렇게 M1, B, A, B가 있으면 이게 B, A가 되는 행렬들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만 해도 이 B가 아니라 항등 행렬이다. 그럼 당연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 행렬의 곱셈이라는 게 지금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이 뭐냐면은 여기서 관건이 뭐냐면은 이 커뮤터티브 오퍼레이션 일반적으로 커뮤터티브 오퍼레이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살짝 여기서 이제 그 뭐랄까 뭐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건 한국어로 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냐면은 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이라고 하는 거구나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어, 우리가 어떤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는 거는 일부 사례에서만 되는 경우는 아닐 겁니다. 그죠? 일부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해서 그걸 법칙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소셔티브라는 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이라고 한다면 이 이 곱셈은요, 모든 어떤, 예를 들면, 모든 행렬에서 다 성립해야 돼요. 모든 행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크지만 실제로 됩니다. 결합 법칙은. 그래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교환 법칙은 행렬의 곱셈의 경우에는 교환 법칙은 모든 행렬에 대해서 교환 이런 식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커뮤터티브라고 한다면 이걸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수식을 보고 커뮤터티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기서 애매하죠, 그죠? 커뮤터티브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되게 말이 길잖아요, 그죠? 그냥 예를 들면 교환적인 예를 들면 대충 이 정도만 한다면 이거 교환적이네, 교환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A, B에 대해서. 근데 이게 모든 A, B, 모든 행렬 이렇게 임의의 행렬 이렇게 하면은 띵 이런 거죠. 그 in general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이 말을 만약에 그냥 제가 다른 말을 써볼게요. 영어로 제가 만약에 the operation 그 연산은 그러니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 거죠. is not commutative in general 이렇게 써도 될 뻔했어요. 제가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기도 해요. 좀 덜 헷갈리게. 그래서 이 연산은 일반적으로 커뮤터티브 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은 커뮤터티브 해요. 가끔은. 가끔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아니, 어쇼쇼티브는 이렇게 써놓고도 그냥 인 제너럴인 것 같은데 얘는 또 왜 이렇게 써놨냐라고 하니까 조금 불만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말 특히 안 하더라도 그냥 어소셔티브, 제너러티브 하면, 커뮤터티브 하면은 그냥 법칙이 성립하는, 즉, 늘 된다는 의미입니다. 늘 된다는 의미인데, 이분이 이제 굳이 이렇게 쓰신 이유는, 어,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 행렬의 곱셈은 난 컴퓨터티브다. 컴퓨터티브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컴퓨터티브가 아니다. not commutative라고 하기에는 어 not commutative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할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죠?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런 발레를 들고 올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건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 된 거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in general, not in general,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컴퓨터티브 오퍼레이션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말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어쨌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다르고 어다르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래서 결국 좀 정리하면 행렬 곱셈이 경험치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난 커뮤터티브 하면은 그냥 한 큐에 해당되고, 한 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not 커뮤터티브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not 커뮤터티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발레를 자꾸 들고 컴퓨티브 한대요? 라고 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그냥 도장을 찍기 위해서 not in general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다른 문장으로 풀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한 줄로 갖고 제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꽤나 수학에서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그러다 보니 논리학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뭐 아무튼 자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M1, M2 이런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M1, M2, M1하고 M1, M2가 이렇게 달라요. 실제로 계산해봐도. 이걸 갖다 갈 수 없죠, 그죠? 이건 절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발레가 아닌 거죠. 참례죠, 참례. 경험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니죠. 자, 그래서 확률 연산의 순서가 중요하다. 이런 거죠. 네. 제가 요새 영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보여요. 왜냐면은 이게 the order잖아요. the order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은 하면서 엄청 꾸미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참 잘 보기 어려운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되게 크잖아, 길잖아요. 주어가 지금 이 전체 문장에서 동사는 한 단어밖에 없어요. 전체 단어가 지금 뭐죠? 이 대짓은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중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이런 걸 그 수러 뭐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서술어 수러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다 그냥 이게 뭐 주어죠, 그죠? 이 주어가 이렇게 길어요. 예.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편하게 쓴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확률 연산이 이 컴포즈 합성되는 순서가 중요하다. 라고 하면은 우리말도 똑같네, 그죠? 똑같은데 다만 좀 다른 건 뭐냐면 확률 연산이 합성되는 순서가 중요하다. 이 수식어가 앞에 먼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주어가 확 나온다기보다는 주어가 나오더라도 뭐뭐뭐뭐뭐뭐 하는 뭐가 뭡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약간 주관식이 아닌데, 그죠? 약간 느낌 한 문장만 봐도,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왜 제가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순서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뭐뭐 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거는 좀 하다가 맨 뒤에만 좀 집중해도 되거든요.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앞에를 조금 못 듣더라도 조금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근데 영어는 보시다시피 만약에 앞에 분을 잘 까먹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한참 걷다가 whereas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런 게 된 거죠. 괜히 그냥 위치만 다져도 컴포즈도 이게 중요한 건가? 이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버퍼가 좀 있어야 돼요, 영어는. 그죠? 버퍼라는 표현이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보관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뭐 기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있어야 돼. 맥락을 약간 보관을 좀 길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어만 만약에 좀 주력으로 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곤란한 거죠. 사실은 일본어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랑 한국이 좀 이런 거 영어 하기에는 좀 불리하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anging the order 뭐 저쪽 막 나오죠, 그죠? 뭐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그래서 순서를 바꾼다. 확률 연산이 합성되는 적용되는 순서를 바꾸면 합성해서 그러면 결과 오퍼레이션이 달라진다. 아까 지금 옆에서 본 거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유, 저기 이래.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한 40분 가까이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 뭘 마무리 졌냐? 뭘 마무리 졌냐? 고전 정보,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의 마무리를 졌습니다. 다음 시간 너무 기대돼요.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네, 양자 정보. 내가 뭐 썼네 여기다가. 뭐 썼지? 아무튼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양자 정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좀 내용이 제가 미리 조금 읽어봤는데 내용이 쉽진 않아요. 네, 쉽지 않고 제가 이제 그 다른 아마 다른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을 텐데 이걸 하다 보니 양자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 진짜 서형대에서가 많이 쓰이긴 쓰였구나. 제가 어렴풋이 예전에 들었거든요. 그 양자 역학, 양자 물리 이런 쪽에 서형대에서가 엄청 쓰인다. 그 행렬 뭐 이게 많이 쓰인다고 했었는데 진짜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써서 저로서는 좀 뭔가 동기부여가 좀 되는 거,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형대수를 가 현대 지금 특히 뭐 컴퓨터 쪽도 그렇고 많이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정작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인 저도 그래? 아니 물론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머신러닝만 봐도 제가 다른 데서 지금 다른 그 뭐지 영상 종류로 파이토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물론 그걸 선형대수라고 할 수도 있긴 할 텐데 그냥 텐서로 많이 다 그냥 하거든요. 뭐 텐서 안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선형대수에 기반하고 있긴 해도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하던 차에 지금 양자 이쪽을 보니까 되게 좀 서형대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 좀 그런 걸 좀 뭐랄까 자극이 돼서 선형대수를 만약에 책을 쓴다면 양자 양자 물리라고 해야 되나? 양자 이쪽으로 좀 연결을 좀 많이 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요새 듭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